네, 들으신 것처럼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의 76%가 10대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서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딥페이크. 사실 이제 단어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 딥페이크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 네. 딥페이크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딥페이크라고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AI 이제 알고리즘의 하나죠. 그리고 페이크, 속이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알고리즘 AI를 가지고 속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조금 원래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 영상 합성물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실제 다양한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사람을 젊게 한다거나 특수 효과를 만드거나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최근에 좀 쉬워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악용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이슈가 이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방심위에서도 이제 전체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지금 이 딥페이크가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대단히 심각하고요. 저 일을 하면서도 교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뭐 형사적인 조치까지는 가지 않지만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든지 또는 내 아이가 이런 문제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상담이 이전부터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그렇군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예. 불거지면서 문제가 국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허위 영상물 관련된 범죄 피의자 중에 10대가 약 70%에 이를 정도거든요. 물론 피의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거나 또는 범죄를 했다고 확정되는 수치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많은 수의 10대 피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산하단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올해 관련 사건에 의한 피해 지원 요청 건수가 약 780건 정도인데 예, 예. 그중에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10대 그중에서 미성년자가 약 40%예요. 즉 가해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많고 또 피해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특히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좀 만들기가 쉽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딥페이크를 제작하기가 쉬운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은 2019년, 20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그때 최소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 걸리는 게 지금은 몇 초 안에 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는데 요즘 앱에서 클릭하는 것만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진이 들어갈수록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방심위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력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도 이 텔레그램 채널을 내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규모가 상당히 큰 비밀 대화방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채널 형태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한 범죄의 결과물 등을 서로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범죄에 나아가도록 서로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경찰이 찾은 채널 중에 하나는 무려 2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4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에
가입 호기심으로 가입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한 본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과거 뭐 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에서 우리가 접했듯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도해서 범죄를 하면서 또한 영리 활동까지 하는 걸 보고 이게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자기가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이러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경찰 역시 굉장히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 채널 또는 대화방에 대한 수사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합성이라고 하면 네. 좀 어딘가 좀 어색하고 음. 좀 영상이 좀 끊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원리를 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시작을 됐을 때는 한 2019년, 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는 이제 수많은 이미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각도를 넣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나오는 예. 게 어떤 거냐면 일론 머스크의 그 앞에 정면 사진 한 장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좌측이에요. 네, 예. 그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제가 있고 좌측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얼굴이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실제 그냥 제 컴퓨터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데 그냥 제가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걸 저렇게 이미지 한 장 넣고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코딩 지식이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저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 수십 장이 필요했는데 각도를 바꾸면 움직이기도 하고 저런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그 SNS에서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저 사람의 이 얼굴에다가 이제 우리 앵커의 이제 얼굴을 넣는 겁니다. 예. 넣고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앱에서 실행을 하면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실제 앵커님은 얼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눈, 코, 예. 입을 보니까 제 얼굴이네요. 네, 저렇게 이제 뚝딱 예. 만드는 게 그냥 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여자 인플루언서 분이 저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여자 앵커님의 우리 이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MC님의 성님 사진을 앵커네요. 네, 넣습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실제로 안 하신 저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저런 거 만드는 게 이제 앱에서 사진 한 장 넣으면 10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저게 앱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바로 저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거.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앱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저렇게 될 예. 때 저런 앱들이 이제 비용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 엄청난 큰 컴퓨터의 그 파워를 쓰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제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인데도 조금 끊기는 게 있지만 저게 이른바 이제 슈퍼컴퓨터 수준이 되거나 조금 요즘에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쓰면은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게 텔레그램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제 기술적 얘기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뭔가를 돌리게 되면 실제 저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끊기거나 화질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을 이른바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아주 큰 서버를 쓰는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텔레그램 메신저 자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닌데 텔레그램에서 이제 AI 봇을 연결을 하면 쉽게 말해서 저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나 서버에 제가 사진을 보냈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되듯이 그 안에서 만들어서 넘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메신저들이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어쨌든 저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쓰게 되니까 이 컴퓨터 자원을 쓴 만큼 나에게 돈을 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걸 만들 때 일종의 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로 바꿔서 돈을 내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악용을 하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이거를 그냥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만들어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걸 만들려고 마음을 먹어도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방을 홍보하거나 이 방에 대해서 링크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 또 추천인 링크처럼 포인트를 주는 구조까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거를 퍼뜨리면서 호기심에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용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가지고 2019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 언론과 여러 가지 나왔어요. 잠깐 주춤했지만
그 이유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행동들이 지금까지 나왔다 없어졌다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지금 제 사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제작진이 사진 한 장을 요구했을 때 사실 얼마큼 크게 뭐 바뀌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영상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데 저렇게 영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범죄들의 악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 관련된 영상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자체도 문제이고 또한 범죄입니다만 다음 단계의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즉 실제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속여서 이것을 공개하겠다. 예. 이걸 누구에게 보내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또한 돈을 뜯어내는 공갈 범죄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성과 아예 관계 없는 형태의 범죄에 이러한 딥페이크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즉 사기에 쓰이는 경우가 최근에 좀 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예.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속여서 당황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속이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아예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속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영상을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은 바로 네. 그냥 일론 머스크랑 지금 제가 통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의 얼굴을 만들어내서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예. 즉 누군가 특정한 기업인이 어딘가에 투자하기로 했다라든지 네. 또는 어느 기업의 미래가 밝다 또는 어느 기업의 누구를 봤더니 그 사람이 괜찮다더라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신뢰도를 쌓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특별하게 성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기타 모든 영역의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딥페이크라는 게 그 자체로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자칫 이번에 범죄로 계속 이야기되다 보니 마치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연령대가 10대, 20대 대다수인데 특히나 10대 피해자 70% 이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독 이렇게 10대에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의 접근성이 그만큼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잘 익숙하게 다루는 세대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앞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원래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아주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쇼핑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소규모 쇼핑몰들이 실제 모델들을 다 사진을 찍게 되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모델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딥페이크 기술 통해 가지고 옷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 자체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옷을 입히는 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 이거를 이제 또 악용을 하면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네. 결국에는 이 AI라고 하는 게 그만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진 거죠. 죄송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술의 장벽이 낮아진 거죠. 기술의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누구나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책에서 꼭 우리가 얘기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막는 쪽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제가 이 비슷한 뉴스를 2021년에도 똑같이 전해드렸고 2022년에도 23년에도 매해 항상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소를 잃었어도 이제라도 좀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외양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일부의 범죄처럼 여겨지면 오히려 지금 10대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 가해자로 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댓글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람들에게 많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좋은 도구였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도구로까지 진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10대들이 호기심이 있더라도 이거 잘못 올리면 바로 이게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딥페이크라는 부분들도 좀 그런 식의 변화의 가이드라인이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마침 지금 속보에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 N번방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이 대학 동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했던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대 박모 씨의 성폭력 처벌법상 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 또 반포 등의 혐의로 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면서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서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고 지금 서울대 N번방 사건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도 지금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이번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함께 무언가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그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된 경향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그 형량을 한번 좀 보면은 네. 성폭력 처벌법에 14조의 2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또는 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거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법에서는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징역형도 있습니다만 벌금형도 법정형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처벌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근데 이 영리 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반포하는 경우입니다. 네. 즉 이런 복제물, 이런 그 편집물이나 또는 그 복제물을 이제 반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속보에 나온 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또 가중됩니다. 이번에도 상습이라고 네네. 인정됐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또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성년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이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서울대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특정한 범죄 행위들이 이제 다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문제는 또 각각의 행위마다 따져볼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교육 당국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동료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네.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자체도 상당히 이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자체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저희가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예. 정치인들이 다 텔레그램 쓴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여담처럼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익명성, 그다음 보안성에 대한 것들이겠죠. 원래 이 메신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이 창업자의 방향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구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어떤 신분이나 신변상의 위험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게 이런 암호화라고 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은 항상 양면성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좋게 쓰이게 되면 뭐 민주화 운동 등의 소통 등의 도구로 실제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 예를 들면은 마약 거래라든지 가짜 정보 유통을 할 때 그 안에서 실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원 가입할 때도 제가 뭐 다른 이메일로 그냥 가상의 이메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로 실제로 만들면 실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나머지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는 최소한 전화번호 인증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걸 찾게 되면 이 사람의 개인을 좀 어느 정도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에 그러한 절차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말 범죄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아이디는 납니다. 그럼 그 아이디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학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결국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일종의 범죄 온상처럼 악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다 보니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창업자인 이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생긴 것 자체도 프랑스에서 실제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걸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상을 묻거나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제 수많은 방들이 소위 폭파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방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걸 단순한 모니터링으로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대책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저희가 대담 중에도 앞서서 뭐 방심위 전체 회의 현장 연결해서 들어본 것처럼 방심에서도 뭐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뭐 1337 신고 전화 번호를 고지하고 또 텔레그램 등 주요 SNS 모니터링 인원을 2배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될 것이고 실효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효성이 왜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제시한 저런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텔레그램이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런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텔레그램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을 범죄 목적으로만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지배적인 그런 메신저처럼 텔레그램이 전 국민이 쓰는 국민 메신저인 국가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기가 힘들겠죠. 다만 지금처럼 보안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텔레그램 자체가 각국의 범죄 수사에 협조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별한 전기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된 상태에서 석방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할 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당국에서도 뭔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프랑스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텔레그램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시에 적용되고 또한 그런 이용자들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 창업자가 내세울 어떤 개선책 그리고 앞으로 각국에서 범죄 수사를 할 때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할 때 어느 정도로 텔레그램이 적극 협조를 할 것이냐 이런 방침의 전환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대처 방법이 좀 잘 나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377로 누르시면은 바로 또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